소년, 불편함의 계단 앞에 서다. 불편함의 계단. 계단 앞에 선다. 이건 불편함의 계단이다. 한 칸씩 오를 때마다 그전까지 내가 믿었던 세계를 흔들어 깨트려야 한다.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계단을 오르는 길에는 사람들이 있다. 나를 앞서가는 사람, 내 뒤를 따르는 사람. 어떤 이는 계단 중간 어딘가에서 이미 자리를 잡았다. 그 계단의 높이가 그는 가장 마음에 들었으리라.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오른다.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불안함을 감수하면서 다른 세계를 보고자 한다. 그는 성장하는 사람이다. 어떤 삶도 괜찮다. 계단의 중간에서 멈추든 계속 오르든 우리는 행복하거나 성장할 것이다. 이 책은 계단을 더 오르려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학교와 직장,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전혀 다른 세계를 보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준비되었다. 당신이 모험가의 영혼을 가졌다면 이 여행이 마음에 들 것이다. 혹은 이미 계단의 끝에 도달한 성취한 영혼이라면 이 책은 당신이 성장해온 추억의 앨범이 될 것이다. 이제 어느 평범한 소년이 되어보자. 그리고 계단 앞에 서자. 고개를 들면 우거진 숲풀과 안개와 구름에 뒤덮인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계단이 보인다. 뒤를 돌아보면 거기엔 가족과 학교와 직장이 있다. 지금까지 나를 편안하게 보호해 주었던 세계. 작별을 고할 필요는 없다. 아쉬워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떠나지만 우리가 이 계단을 오르고 있음을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모험은 나와 당신의 내면의 성장에 대한 기록이다. 불편함에 대하여. 첫 발을 떼기에 앞서 불편함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보자.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는 대답하기 곤란하다. 왜냐하면 옷을 사고 입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듯 책을 고르고 읽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해야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불편한 책을 읽을 것.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익숙한 책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하나의 책을 읽고 그 세계에 동감하면 다음에는 그와 관련된 좀 더 심도 있는 책을 선택한다.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하나의 분야를 깊이 있게 파고드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는
불편한 책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하나의 책을 읽고 그 세계에 동감하면 다음에는 그 세계를 무너뜨리는 전혀 다른 세계관의 책을 선택한다.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자기 세계의 지평을 점차 넓혀가는 사람이 있다.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 것이다. 익숙한 세계의 깊이를 더하는 방법과 불편한 세계의 지평을 넓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더 옳은가? 그런 것은 없다. 두 가지 모두 괜찮은 방법이다. 하나의 분야를 선택해서 전문적인 깊이를 더해가는 삶도 훌륭하고, 다양한 세계를 떠돌며 여행하는 삶도 훌륭하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선택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함을 우리는 안다. 죽음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끝이 있고, 그 끝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온다. 일생 동안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은 무척이나 짧게 주어진다. 너무 어리거나 너무 늙었을 때를 제외해야 하고, 잠자는 시간, 경제활동을 하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하는 시간을 제외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독서 시간은 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제한된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달렸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당신이 두 번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불편한 책을 읽는 사람. 불편한 세계를 선택하고 그 불편함을 극복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세계는 아주 넓고 오래되었으며 그래서 신비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기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찾거나 만들어낸 세계의 신비로움은 다양한 분야에 숨어 이어져 오고 있다. 내가 들춰내기 전까지 세계의 신비는 나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나의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은 우리를 먹고 살게 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게 하며 사회를 발전시킬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내 세계의 전부라면 그 삶은 너무나도 아쉽다. 우리는 노동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즐기고 여행하고 놀라워하기 위해 온 것일 테니까. 인생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세계의 다양한 영역을 모험하는 가장 괜찮은 방법은 불편한 책을 읽는 것이다. 불편한 책. 그렇다면 어떤 책이 불편한가? 그것은 자신만이 안다. 그런 책이 있다. 처음 몇 페이지를 넘기면서부터 나를 불편하게 하고 반감을 일으키는 책이 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함에도 이미 거짓이라고 믿고 있던 세계. 그렇게 피해왔던 세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책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보자. 내가 만약 기독교인이라면
나는 이미 불편한 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다른 종교의 책이다. 불교나 힌두교에 대한 책은 태어나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 내용은 거짓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임을 말이다. 이것이 불편한 책이다. 하지만 인생의 여정에서 이런 책을 만난다는 것은 행운이다. 왜냐하면 작은 불편함만 이겨낸다면 나는 이 책을 통해 아직 가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편함은 나를 인도하는 하나의 문이다. 불편함을 꾹 참아내고 다른 종교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하면 곧 알게 된다. 당연히 거짓일 거라고 생각했던 불교나 힌두교의 내적 논리가 얼마나 탄탄한가를. 이제 한 계단을 오르게 되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렇다고 불교도나 힌두교도가 되는 것도 아니다. 나는 드디어 종교인이 된다. 불편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종교인이 된 나에게는 다른 종류의 불편함이 찾아온다. 철학이나 과학에 대한 책은 읽을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이런 무신론적인 내용은 어차피 옳은 내용도 아니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을 말이다. 하지만 불편함을 참고 철학과 과학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하면 곧 알게 된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움이 철학과 과학의 성과 안에 담겨져 있음을. 나는 다시 한 계단을 더 오르게 된다. 나는 더 이상 종교인도 철학도나 과학도도 아니다. 나는 드디어 진리를 추구하는 인간이 된다. 불편함은 계속된다. 진리를 추구하는 이에게도 불편함이 있다.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가 그것이다. 먹고 사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제, 정치, 사회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문제들은 나를 불쾌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요구들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때 우리는 이상과 현실이 조율된 하나의 조화로운 삶을 만나게 된다. 이후에도 불편함은 계속된다. 불편함은 삶을 죽음으로, 죽음을 초월로 밀어 올린다. 그래서 불편함은 설렌다. 어떤 책 속에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방금 새로운 대륙에 도착했다는 존재론적 신호다. 이제 기존의 세계는 해체될 것이고 새로운 세계와 만나 더 높은 단계에서 나의 세계가 재구성될 것이다. 하나의 계단을 더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불편함을 권한다. 불편함의 변증법. 불편함이 성장의 신호라는 건 삶의 체험 속에서 얻는 소중한 깨달음이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있다. 그는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다. 그가 제시했던 변증법이라는 개념은 불편함을 수반한 성장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이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보자. 우선 변증법은 우리의 정신, 역사, 우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헤겔의 답변이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헤겔에게 이렇게 물은 것이다. 인간의 정신은 어떻게 성장하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하는가? 국영수를 중심으로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고 학습 계획표를 작성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것도 그리 나쁘지 않은 답변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라 헤겔은 변증법이라는 근본 법칙을 말해준다. 추상적인 상상을 해보자. 방금 하나의 어린 정신이 태어났다. 이 정신은 완벽한 하나의 세계로서 결함 없이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정신의 이름은 정이다. 정은 평화롭고 고요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어린 정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자기 안에서 자라난 질문들, 모순된 결론들과 대면하는 것이다. 이제는 공존할 수 없다. 정상적인 자기 자신과 모순된 자아상을 분리할 때가 되었다. 이러한 반대되는 자아상을 이제부터 반이라 이름 붙이고 자아로부터 떼어내자. 이제 나이면서 동시에 내가 아닌 것과 대면하게 되었다. 자아와 반자아의 투쟁이 시작된다. 치열한 투쟁 결과 어린 정신은 모순된 자아상을 수용한다. 이제는 정도 아니고 반도 아닌 새로운 성숙한 정신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숙한 정신의 이름은 합이다. 합은 완벽한 하나의 세계로서 결함 없이 정상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합은 동시에 정이 된다. 이 과정은 끝없이 반복되며 하나의 정신을 성장하게 한다. 이것이 헤겔이 제시한 변증법적 과정이다. 그는 정반합이라는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정신이 성장해 나간다고 생각했다. 헤겔은 변증법의 적용을 단지 개인의 정신에 한정하지 않았다. 인류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질적인 우주 역시 변증법의 원리에 따라 성장해 간다고 믿었다.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책은 변증법적 원리에 따라 구성되었다. 불편한 책을 읽고 불편한 지식과 대면한다고 했을 때 그 불편한 책과 지식이란 따로 존재하는 객관적 실제가 아니다. 불편함은 내 마음 속에만 있다. 내가 낯선 지식과 대면할 때 느끼는 불편함의 실체는 안정된 정신으로서의 정이 모순된 반을 대면할 때의
존재론적 위기인 것이다. 정리해보자. 불편한 지식을 접한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기존의 세계를 해체하고 한 계단을 더 올라가는 과정은 변증법적 원리의 현실적 적용이다. 이제 하나의 어린 정신으로서 소녀는 계단을 오를 것이다. 그때마다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새로운 지식을 대면해야만 한다. 그리고 결국 기존의 세계를 극복하고 성장할 것이다. 계단 앞에 서자. 새로운 세계를 모험할 시간이다. 출발 전 주의사항. 계단을 오르는 모험을 시작하기에 앞서 2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첫 번째는 계단의 각 단계가 보편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문학에서 시작해 초월에 이르는 11개의 계단을 따라간다. 하지만 이러한 단계는 보편적인 순서가 아니다. 불편한 책이 사람마다 다르듯 성장의 과정에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식은 사람마다 다른 순서로 찾아온다. 이 책에서 제시된 단계들은 성장하는 개인을 탐구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다. 2번째는 계단의 순서가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순서상 종교보다 과학이 뒤에 나온다고 해서 더 진리에 가깝거나 이성보다 삶이 위에 있다고 해서 더 고결한 것이 아니다. 모든 분야는 나름대로 가치를 갖고 진리성을 내포한다. 빨리 도착해서 여행한 세계는 열등하고 나중에 도착해서 여행한 세계는 우월하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식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열등하거나 우월한 지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주의사항을 숙지했으니 이제 진짜 출발이다.